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방송은 한국농정신문 팟캐스트 밥그릇 시즌2 버전 심장박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팟캐스트 심장박동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방송인데요. 저는 신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장 박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첫 방송했는데 되게 어색하게 방송했는데 그래도 청취자 의견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지금 몇 개만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신동의 산골 소녀님이 아이폰으로 언제든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가 만들어져서 너무 좋고요. 또 심장박동 새 출발 축하합니다. 그리고 아이디가 재정사랑님, 국장님 너무 경직됐어요. 좀 천천히 또박또박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향효과 더 넣었으면 좋겠다. 이제 다른 생각하거나 지루할 틈을 그걸로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그리고 한포트님, 국장님 말씀이 좀 빨라서 중간중간 안 들리고 넘어간 부분이 있다. 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사회자가 잘해야겠네. 네, 제가 좀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 위원장님 사투리와 장 박사님 표준어가 아주 비교되면서 재미가 있었다. 그리고 시골덩치님,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신 분들이 팟캐스트에 참여해서 환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 홍 작가님, 아이고, 저에 대한 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심 국장님 진행은 좀 버퍼링이 있었다. 앞으로 충분히 기대될 정도다라고 또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 박사님, 역시 명쾌한 설명. 그리고, 감사합니다. 박 위원장님 방송 분량이 충분치 않았다. 오늘도 아주 과묵하신데 계속 좀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의 수미감자님, 누군지 알겠어. 이분은 아는 분 같아. 심국장님의 까칠함, 장 박사님은 좀 더 잘난 척해라. 그리고 박 위원장은 능글능글하게 해라. 그래야 좀 재밌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잘난 척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네요. 예. 예, 참 쉽지 않네. 우리 청취자 의견 들었고요. 우리 방송 소감 먼저 한 말씀씩. 우리 박 위원장님, 지난번 아주 너무 과묵하셨는데. 예, 과목은 둘째치고 제가 표준어를 쓴다고 했는데 사투리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번부터는 너무 이렇게 표준어에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낫지 않을까요? 저도 말하다 보면 사투리 가끔씩. 그리고 내 목소리가 너무 싫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일부러 방송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첫 번째 방송 저 안 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좀 반성도 하고. 근데 장 박사님 목소리는 그대로인 것 같고 내 목소리만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목소리 그대로인가 봐요, 이게. 상대방이 들을 때는 그 목소리가 똑같아요. 근데 자기 목소리가 다른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목소리 다 다른 거야, 지금. 듣기 싫죠? 우리가 반성했는데, 스스로.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자는 거야, 지금. 나도 듣기 싫은 목소리를.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순서로다가 이번 주 주요 농정 이슈를 정리하는 이슈 브리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의 최저가 보장 조례 제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최저가격 조례에 관련하여 시군 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지금 제정하고 있는 최저가격 보장 조례가 과잉 생산 유발과 이에 따른 타지역 농가 피해 발생, 정부의 수급 정책 혼란, 수입 보장보험, 밭즉 불제 등 중앙 정책과 중복되고 아주 이것 나왔습니다. WTO 감축보조 대상에 해당된다. 이게 아주 비장의 카드죠. WTO 위반이다 이런 거죠. 향후 정부가 제시할 가이드라인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제재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제재로서는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정부 사업을 배제하고, 요거 아주 고약한 건데
행정부에 꼰질러 가지고 일러서 지자체 행자부에서 주는 지자체 교부금까지 감축한답니다. 이거 협박인데요, 이거는? 네, 그렇죠. 최저가격 보장 조례가 뭐죠? 간단히 우리 장 박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뭐, 이건 뭐 다들 알고 계신 거고요. 하도 요즘 가격 폭락이 많이 되니까 생산비라도 좀 더 근지게끔 생산비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제 그 생산비만큼의 최저 가격은 그 선에서 이제 수매를 해주자는 것이고 사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턱없이 부족하니까 농민들은 사실 중앙정부가 이걸 책임지고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농민부가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지자체라도 좀 작은 돈 가지고 좀 할 수 있을 만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자체들도 용기를 내 가지고 이거를 하는 건데 글쎄요 이게 참 예, 알겠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예, 예. 그 전능이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 그 호박에 말뚝박기, 뭐 상추밭에 똥 싸기 이런 거거든요. 지방 정부에서 뭐 해보려고 하는데 중앙 정부에서 도와주질 못하면 이제 해방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놀부심 버져 이런 것이. 이런 거는 좀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다국적 농약 원제사의 그 국내 농약 제조업체의 37년간의 영업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농약의 그 원재료를 생산하는 그 해외 그 업체에서 국내에서 그걸 수입해다가 농약으로 제조해서 팔았던 거를 갖다가 이제 그만 팔아라, 우리가 팔겠다 이렇게 나왔답니다. 지난 8월 다국적 기업 바이엘 크롭 사이언스는 국내 기업 경농에게 2016년 7월부터 원예용 살충제 데시스의 원재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며 데시스 상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데시스는 경농이 37년간 판매하면서 키워온 브랜드인데 한순간에 뺏기게 되었습니다. 데시스는 앞으로 바이엘에서 직접 한국 바이엘에서 직접 이제 국내에 판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니랍니다. 이게 이제 아니죠? 뭐 이제도 몇 번 있었죠. 국내 업체들이 이제 원재를 생산 못하니까 외국의 이제 원재 업체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국내에서 열심히 영업을 해가지고 영업망을 키워놓으면 뒤늦게 와가지고 이제 길 닦아 놓으니까 그 길 너 비켜 이제 내가 직접 가겠어. 뭐 이런 일들은 많죠. 근데 이 바이엘이 아스피린만 파는 게 아니었네요. 농약도 파네. 예, 농약이 아주 큰 회사랍니다. 국내에서 이제 원재료를 생산하는 데는 LG화학밖에 없대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대부분 다 수입해갖고. 그러죠. 우리가 관심을 이런 부분은 못 가져서 그렇지. 농산물 수입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농업 기술 수입, 농업 특허 수입 이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 관심을 못 가졌지만 큰 문제죠 이런. 세 번째, 충청남도가 직불금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직불금은 소득 보전 또는 경영 안정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 지원 방식으로 국가 농업 직불금 개선을 위해서 지난 20일 충남 보령시 장현마을하고 청양군 화마을과 실천 협약식을 가지면서 본격적인 시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두 마을은 재배 작물의 다양화와 친환경 재배 등 식량 자급 확대,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농업으로 농업 생태 복원 향상, 마을 청소와 마을 숲 조성 등으로 농촌 경관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로써 농가당 1년에 최대 30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뭐 직불금 하면 논직불금, 밭직불금 뭐 이런 식으로다가 뭐 다양하게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농업의 어떤 다원적 기능을 보상하는 차원으로 충남에서 시범적으로 하겠다. 그 쉽게 이야기 드리면 지금 직불금은 이제 기능별로 막 쪼개져 있어 가지고 여러 경로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이제 충남에서는 이거를 마을 단위로 다 묶어서 통합해서 좀 그 실효성을 높여보자라고 하는 실험인 것 같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아마 실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전농에서 얘기한 그 농민수당하고 예, 이게 좀 유사하네요. 예. 그런데 어제 여기를 한번 다녀와 봤어요. 근데 그 담당하신 분들 만나고 왔는데 상당히 새로운 도전이에요. 네.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 표현이 그 직불금 제도 개선이라는 표현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의미로 하는데 요즘 농식품부가 직불금 감축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오해를 사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표현 쓰지 않고 그리고 청취자들께서도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직불금의 어떤 시도다. 도전으로 도전. 이렇게 좀 보시면 저 유럽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죠. 예. 새로운 실험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 같습니다. 네 번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내년부터 가락시장에 수박 펠리추라를 의무화할 계획이랍니다. 수박 펠리추라가 뭔지 아세요? 전문 용어로 파레트 추라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부터 산물 출하 물량에 대해서는 가락시장에서 선멸 작업을 중지하고 경매 순서도 맨 마지막으로 미루겠다고 합니다. 결국 가락시장에는 산물 출하를 사실상 막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구리시장이나 이런 데를 돌리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산지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수박을 밭에서 따면은 바로 차에다 상차를 하고 이제 가락시장에 옵니다. 그럼 가락시장에서 하차를 하면서 선별을 해요, 이거를. 하차를 하면서 이렇게 딱딱딱딱 이게 나눠서 이렇게 적재를 하면서 그렇게 경매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산지에서 선별해서 포장을 해갖고 펠렛 위에, 파레트 위에 올려놔서 차에 적재를 해서 갖고 오면은 그 파레트 단위로다가 이제 이걸 이제 경매를 보겠다라는 건데, 산지에서 이게 준비가 안 돼서 이러려면 이제 산지에서 뭐 선별하는 어떤 그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선별하고 포장하고 그러려면 이제 노동력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농촌 현실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붙여갖고, 내년부터면 뭐 올해부터 좀 그런 준비들을 지금부터 해 나가면 사실상 시작을 해갖고, 이미 시작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 출하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 이래갖고는. 아니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딨나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면 또 농민들은 별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제때 팔리 못하면 썩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제일 나중에 경매에 붙인다고 그러면 더더욱 결국 비용 부담은 불안해서. 농가들이 다 부담을 하게 그렇죠. 되는데.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관련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웃돈을 요구하면서 그렇죠. 당장 급한 농민들은 그럴 수 수밖에 있겠네요. 없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미리부터 준비해서 한다면은 충분한 건데. 왜 이렇게 이게 이게 하여튼 급하게 안 산지에 이게 앞으로 이게 문제가 이게 펠리추라가 이제 물리 효율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산지에 이런 그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구조가 안 갖춰 있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걸 좀 문제가 농수산 있을 것 같아요. 유통공사나 이런 가락시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농민 단체들하고 이런 부분을 미리부터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 그렇죠. 없이 막 이렇게 하니까 좋은 일 하면서도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소리는 소리대로 듣고 이러는 거예요. 농협중앙의 농협금융이 경영위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병현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9일 농협 임직원 430명이 모인 농협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농협이 잠짓하면 적자로 돌아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농협금융이 그렇게 되면 지자체 금고 계약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농협에 아주 심각한 타격이 줄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회장은 지역의 이 조합장 교육할 때마다 다니면서 농협중앙회에 대한 출자를 확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미 이제 출자금 확대 가지고 경영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지금 물려있는 부실 채권이 상당히 어떤 데 사람들은 뭐 1조 원이 넘을 거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2조 원도 될 거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농협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자구책을 모색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농식품부에 그 사업구조 개편 시 지원받은 4조 5천억 원의 융자금에 대해서 상환을 연기해달라고 이제 요청할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경우에는 이 부실 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전직들한테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사고는 전직들이 쳐놓고 수습을 지금 뒤에 남은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뭐 보통 이제 책임을 실무자가 지죠. 부실 채권은 이제 대출 도장을 찍어준 서류를 받고 뭐 접수원 대부계가 이제 책임을 보통 지는데. 근데 이런 게 지금 이게 농협 그 신경분리에 의해서 이게 농협은행과 경제지주 이렇게 다 분리가 됐는데 법인이 틀린데 이걸 중앙회장이 지역 농협에다가 출자를 요구하는 것은 상도덕에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말은 독립법이나 하면서 행위는 어려우니까 다시 지역 농협한테 손을 벌리고 이게 이제 중앙회장이 하면은 단순히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압박이 될 수 있는 압박이죠. 거잖아요. 네, 압박이죠. 자기들이 시절 좋을 때는 이제 목에 힘주고 다니다가 자기들이 어려워지니까 다시 또 고개 숙이는. 예. 이렇게 5가지 뉴스 브리핑을 이번 주에 주요 농정의 뉴스를 좀 짚어보았고요. 이제 본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농협의 한우 위탁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 박 위원장님께서 한우 위탁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에 앞서서
우리 저기 한우 위탁 사업을 한 3년간 하셨고, 그리고 이 전북에서 이 싸움을 같이 했던 전북 농민단체 연합회 집행위원장이신 이효신 위원장님한테 전화로 연결을 해서 같이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지금 방송 되고 있고 녹음되고 있으니까요. 반말하지 마시고 존댓말 하시고 들려? 잘 들려?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리죠. 근데 이게 감도가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한우 위탁 사업에 관련해서 그거는 박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한우 위탁 사업 하면은 이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해서 하청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구체로 들어가면은 뭐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의미로 보면은 원청에서 하청을 우리한테 준다. 일반적으로 이제 원청 하청 관계라는 것은 원청은 그 횡포, 하청은 노예 뭐 이렇게 많이 갑을 관계네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이미 이런 위탁 사업 비슷하게 되고 있는 데가 사실은 오리나 닭 많이 계열화됐죠. 그런 데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위탁 사육 농업의 하청화가 된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가 그야말로 예속성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농가가 그 업체한테 잘못 보이면은 손해가 그만큼 커요. 예를 들어서 오리가 한 파스 돌리는데 한 서너 달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찍히면은 한 파스를 안 줘버려요. 그러면 서너 달 동안에는 그 농가는 굶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리고 농민들의 어떤 주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갈수록 침해되고 이런 아주 그 하청의 농업이 하청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농민의 목소리가 울리게 된다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게 문제가 뭐예요? 그 장 박사님 간단하게 문제 얘기를 해주세요. 뭐 저한테 듣는 것보다는 우리 직접 해보신 분한테 듣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저기 이호신 집행위원장님 듣고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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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 위탁 사육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고 먼저 그거부터 좀 짚어주시고 나중에 이제 그 투쟁 과정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위탁사육 문제는 뭐, 시작되지 않아야 될, 농업에 있어서, 시작되지 않아야 될 그런 건데, 시작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뭐, 내용적으로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농가들이 이제 소를 못 사고, 누군가 자본 있는 사람이 소를 사줘가지고 키우게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농협까지 이것이 확대됐다는 거죠. 기업도 하고 있는데, 농협까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것은 뭐,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사실은.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뭐, 그 농가소득 올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협동조합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이런 잘못된 사업 구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탁사업을, 이걸,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즐기고 있는데, 농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자기가 그 노동력 착취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아까 박영대 정책위원 이야기대로, 말 잘 안 들으면, 이게 한 파스 안 주기도 하고, 예를 들면, 종자가 예를 들면, 그 좋은 우량 종자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정 키웠는데 키로수가 예를 들면 닭 같은 경우 몇 킬로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온다든가. 그럼 돈을 못 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농가들이 사실은 거기 자본이 허전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구박받고 막 이러니까. 예, 그런 부분은 뭐 또 이런 예도 있었죠. 예전에 오리협회 회장이 농식품부 직원이 된 적이 한번 있었죠.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데 예를 들어서 관피하려. 예, 왜냐하면 관피하네. 오리 협회에 주 재정 구조를 갖고 있는 데가 지금 오리 회사예요. 거기서 오리 협회 회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내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지분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 사육 농가가 오리 협회 주인이 아니라 오리 회사가 이제 오리 협회 주인이 되는. 그야말로 예전 이런 농민단체마저도 그냥 기업들이 장악해 버리는 아주 뭐 기형적인 이런 모습으로 또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호신 위원장님, 전북에서 이제 이걸 싸움을 시작을 했어요. 네. 3년 전부터 이걸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때부터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과정을 쭉 한번 좀 우리 무진장 축협까지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전국에 지금 이탁 사육이 한 농협에서 하는 게 6만 마리 정도 된다고 그래요. 6만 마리요. 이탁 뭐 예탁 다 합쳐서인가요? 6만 마리 정도 되는데 농축협에서 하고 있는 게 아직은 이게 지금 크진 않네요. 전북에 20만 마리 중에서.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에 2만 마리가 전북에 있어요. 전북에. 전북에 30%가 전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우 농가들이 예를 들자면 이기유실 갖는 거죠. 이게 그 농협 중앙에서 음성 공판장이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출하를 해야 되는데 출하를 지금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제 그 접수를 해가지고 이제 자르잖아요. 이렇게 이번 달에 내고. 예, 예, 그런데 소는 전체 소비량의 3분의 1이 3분의 1 반절이 추석 전하고 그다음에 설 전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때 가격이 제일 좋아요. 예. 그때 다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농가들 그 다 내고 싶은데 못 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농축협에서 위탁사육원 소들이 그리 가는 거예요. 농민들은 가격 좋을 때 예. 자기들 거를 그러면서 미리 이제 집어넣어버리네. 그러죠. 그냥 한우 농가들이 그러면서 이게 정말로 이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오는구나. 이제 이런 농협의 행포가 유통에서도 있는구나. 이런 걸 느껴서 그랬고요. 어쨌든 마리수가 전북이 제일 많다는 것이고 한우도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인을 만들어서 어떤 농민한테 법인을 만들어서 그 사육하게 만들고 여기서는 소 사주고 다 대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사회적 뭐 조건이 되면은 이제 소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농민들이 전북에서 나서야 하지 않냐 이렇게 했고 13년도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제 13.5%씩 줄여 나가기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농축협의 조합장들이 한우협회하고 농단협이랑 같이 해서. 그런데 이제 다른 농축협들은 그 약속을 지켜갑니다. 근데 무진장 축협은 오히려 한 1,700등가 이 정도를 늘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속 이행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 이렇게 되면서 무진장 축협이 이제 이번에 투쟁의 어떤 타켓이 된 것이죠. 근데 무진장 축협은 왜 그 간땡이 붙네요? 왜 이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거기 뭐 그 조합장이 뭐 이렇게 좀 배짱이 좋은 사람인가? 지금 예를 들면 농협이 수익사업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수익사업이 없어. 신용사업은 뻔하고 수익사업이 없거든, 특별하게. 근데 이것은 잘 되면 땅 짓고 헤엄치는 거잖아요. 사료 팔아서 돈 벌고, 위탁에서, 그런 대출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돈도 대출도 되고, 또, 위탁에서 돈 벌고, 이게 일석삼조 효과가 있어요. 잘 될 때는. 그래서 막, 여기에 40억 흑자 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위탁사육 해가지고. 사실 이제 위탁사육처럼 딱 경제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나쁜 짓을 합법화 시켜 놓으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이익을 보죠. 그럼 점점 더 이제 약속을 안 지키게 되고 그러니까 위탁사육을 안 하기로 줄이기로 약속을 했고 그러면 그 약속을 잘 지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손해를 보게 되고 여기 무진장 축협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위탁 사육을 늘린 데들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이제 이익을 보게 되겠죠. 좋게 말로 이렇게 해결을 하게 되면 또 돈에 욕심이 있거나 그 돈에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농협중앙회가 이런 부분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일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중앙회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 네, 그렇죠. 중앙회가 이런 부분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않고 지역농협에 출자금을 더 내라고 이런 일이나 하니까 이런 게 제대로. 혹시 이게 무진장 축협 같은 경우에는 뭐 조합장에 대한 뭐 불신임 같은 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소환을 한다거나 뭐 불신임을 한다거나. 이게 조합장도 조합장이지만 예를 들면 뭐 거기 이사가 감사 뭐 그런 분들이 네. 농협에다 출자를 엄청나게 몇 분이 많이 했는가 보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우리 협상에 반대하는 몇 분이 계셨었어요. 네. 이게 대부분의 이감사들은 이게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요구를 받아야 된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현실성은 고려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몇 분 이감사들은 막 감정적으로 막 탁자도 막 던지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하면서 딱 있구나 이게. 왜 그러냐. 그런데 알아봤더니 이제 그렇게 나서시고 감정적으로 되신 분들은 주로 농협에다 많은 출자를 해서 뭐 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일을 가지고 농협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이런 이유가 근본적으로 보면 농협이 돈을 중심으로 이제 사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돈에 이제 서로가 눈이 멀다 보니까 농협의 근본 정신을 놓쳐버리고 이게 이제 농협이 이번에 한우 위탁 사업 하는 게 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기업 농업 진출보다 농협의 생산 유출이 더 위험스러운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은 농협은 상당히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료 또는 유통 그리고 이제 금융 보험 뭐 이게 다 연계돼 있거든요. 도축장도 있고 공판장도 있죠. 그런 조직들이 연계가 되면 결국은 농협 회사, 농협 재벌이 탄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자본 하에서 농민들이 자본의 어떤 이제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그러니까 현실이 됩니다. 농민들이 위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가 소를 키워도 이 소가 내게 아니고 이제 농협 그게 되는 것이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는 단지 농협이 제공해주는 사료, 예. 정해주는 사양 관리에 의해서 양대로 자기는 일만 하는 거죠. 열심히 이제 키워만 주고 예. 그 대가만 받는 거고 그렇죠. 월급 받는 거 똑같네. 제대로 못하면은 또 불이익을 받고 아. 또 이제 노동자네. 그렇죠. 계약 관계가 더 안 노동자네. 좋아요, 이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역 농협이나 농협 중앙의 입장이 이제 농민들이 이런 안정적인 사업을 좋아한다. 이제 뭐 백두하면은 이제 그 사육비가 두당 뭐 2만 1,000원씩 준다 그러니까 예. 백두하면 한 달에 210만 원씩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속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뭐 신경도 안 써도 되고 더 이상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농협중앙이나 농협 해당 농협의 입장이고 또 상당수의 참여하고 있는 농민들은 현실적으로 또 이게 이제 뭐 전업은 아니면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좀 짭짤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지하는 측면들이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게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농협이 어떤 농업 생산 진출이라는 게 이제 법으로 막아놨잖아요. 이게 농협법에 의하면은 이제 농협법 제5조, 103조, 106조를 보면 이제 하여튼 뭐 농협이 생산활동을 농축산물을 생산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위탁도 사실상 생산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 생산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용해 갖고 생산하는 거죠. 근데 농협이 원래는 축협이 이게 생축장이 있었어요. 생축장이라고 각자 농장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생축장이 원래 본래 기능이 이제 번시구나 품종 개량 그리고 번시구 값싼 송아지를 이제 조합원들한테 공급하는 이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생축장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변질돼 갖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2003년도부터 위탁 사업 됐다는데 그때 2000년대부터 이제 속값이 올라가지고 이제 뭐 한우 브랜드와 이런 것들에 이제 이 바람이 불면서 그래서 생축장에서 이제 비육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번식은 이게 돈도 안 되고 품도 많이 들고 위험하단 말이야 이게 이제. 근데 비육은 특별히 기술도 필요 없고 뭐 위험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남고 그러니까 브랜드 사업을 빌미로 해갖고 생축장을 우선 이제 비육 사업을 직접 직영 농장으로 운영을 했고 이것이 제가 보기엔 발달한 게 이제 이게 커진 게 그런 과정을 떠나가지고 위탁 사업 자체를 농협 위탁 사업 하는 게 타당하냐 맞냐 가장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법에서도 생산 활동은 농민이 담당을 하도록 그래서 농협이 돈도 많고 조직도 많고 기본도 인프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농협이 생산까지 하게 되면 결국 농민들을 노동자로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다수의 농민들을 이제 농업 생산에서 그만두게 하고 떠나가게 만들고 자기들이 이제 장악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아주 거대 기업으로서의 농협은 생산 활동을 하지 말고 대신에 작은 소규모의 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잘 팔고 그리고 가공도 해가지고 부가가치도 높이고 새로운 그 마케팅도 하고 브랜드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농협의 기본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우리 농협들이 이효실 장님도 말씀 좀 하시게. 예. 아니, 그게, 이렇게 얘기하려면 나를 와라고지. 나는 전화상으로 조금만 나한테 물어보면 하겠어. 아니에요. 계속 하세요. 내가 어디서 이야기를 나는 지금 내 분량 챙기려고 말한 거예요. 네,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아니, 그리고 내가 이게- 일단, 예. 아니 잠깐만. 이게, 본인이 그 위탁 사업도 뭐 하셨잖아요. 한 3년 한 거. 예, 그래서 그거 제가, 그 얘기 제가 좀 해줘요. 위탁사육, 돈 좀 벌었을 예,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갖고. 위탁사육을 저는 4년을 하고, 4년.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제소를 키우면서 위탁사육을 했거든요. 그거 원래 근데-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원래 처음에는 그게 조건이 이제 내소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소 있는 사람 안 되는 거고, 이제 그것은 뭐 농가들이 뭐 이렇게 뭐 사료를 뭐 이렇게 모르게 막 갖다 막이네 뭐 그래가지고 뭐 거리 제한도 하도 그러다 이걸 없앴는데 제가 이 위탁사육을 해보니까 잠깐만. 예. 그거 한번 더 지적을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은 위탁사육 하면 내 손은 전혀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러죠.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어요. 이게 조건이. 내소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조건에 탈락돼요. 사실. 처음에는 그래 아닌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만 있어봐. 이게 위탁사육 하는 사람은 자립적인 축산 기반을 갖추는 건 불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사실상. 그러죠. 예. 그럼 계속 그냥. 그래서 문제가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나는 네, 그 내 얘기 소를 키우면서 아까 내 소를 키우면서 위탁사육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생산 기반을 내가 지금은 규모도 적고 어렵지만은 뭐 생산 기반을 늘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위탁사육 농가들은 전혀 그게 안 됩니다. 사실 위탁사육에서 부업에 돈이 된다 이것은 말이 그렇지 진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소를 키우면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예를 들면 톱밥이라든가 이런 깔집이라든가 이런 관리 비용이 다 내가 다 들어가요. 감가상각비 이거 다 따지면 사실은 이거 부업 돈도 안 돼요. 옛날에는 예를 들면 폐사율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5%였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근데 지금은 2%예요. 내가 예를 들면 100마리 키우는데 죽을 수가 있어요. 소가 폐사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두 그러면 마리 주는 것까지 허용해 주는데 그러죠. 그 이상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3마리 근데 주는 그 거는- 소가 좋은 소인지 나쁜 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를 들면 정읍에 그 우시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 농가들이 사가고 남는 경매에 유찰된 싸게 사가지고 온다. 그 이거만 소들을- 농협이. 예, 그런 소들을 싹 쓸어다가 갖다 예. 주는 거예요. 예. 사실 우시장에서. 네, 농가는 그러다 좀 좋은 거 보니까 사오는데.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폐사율도 높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돈 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해보니까 크게 도움되는 거 없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 문제는 우리가 왜 이 위탁사업이 늘어나게 됐냐. 이게 지금 FTA를 통해서 사실은 50도 미만의 농가들이 폐업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위기감을 느끼면서 내 소를 먼저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한우 농가 수가 지금 20만 호에서 한 10만 호로 10만 호 이하로 지금 축소됐습니다. 예, 그리고 50도 이하가 엄청나게 축소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이제 이미 소는 팔아버리고 그래서 엄두도 보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계속 소를 조금씩 갖고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거고 지금 저도 소를 키우고 있지만은 소값이 지금 어떤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수입소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한우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소득이 경제가 아주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우 농가들도 불안해하고 있죠. 가격이 높지만. 그래서 한우 농가들도 가격이 높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적정 가격에 예를 들면 사육하고 그다음에 적정 이윤을 이게 소를 한 마리 키워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한 마리를 키우면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 팔아서
송아지 한 마리 사고, 네. 그 다음에 이 사료값 이런 게 또 갚고, 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남는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아. 근데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주, 최근 한 5년간 안 좋다가 작년 중순부터 지금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사실은 농가들도 좀 불안해하고 있고, 새로운 입식을 꿈꾸는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됐죠. 지금 송아지가 무지 비싸죠. 그러죠. 지금 계속 가격이 왜 그러냐면, 번식으로 했던 그런 농가들이 이렇게 허가제, 예를 들면 축산 허가제 하면서 그런 농가들이 산골에서 부업으로 마당에다가 이렇게 빗물 이렇게 비가림 해가지고 키웠던 사람들을 다 강제 폐업 시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식으로는 사실은 많이 하기가 대량으로 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번식후가 지금 줄어든 상태죠. 그래서 지금 소가 한 30만 두, 적정 마리수보다 적다, 20만 두에 30만 두 적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혹시 농협 중에서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한 어떤 예탁 사업? 그런 걸 잘하는 예. 조합들이 있습니까? 그러죠. 정업 같은 경우도 이제 정업에? 생골농협 같은, 예, 정업의 생골농협은 처음부터 위탁 사업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는 농협이 위탁 사업 해갖고 적자도 많이 봅니다. 적자 볼 때도 20억, 30억 이렇게 적자를 봐요. 또 그 농협이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탁 사업 하면은 농협은 큰 손해를 볼 일이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래서 생골농협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예탁 사업을 했고, 어떤 모 농협은, 정업의 모 농협은 그 농협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건 위탁 사업만 했어요. 근데 그거 돼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봐서, 그걸 또 완전히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무진장 축협도 지금 무진장 축협이 3개가 합쳐졌는데, 장수 축협이 지금 위탁 사역을 해가지고 적자를 봐서 지금 합병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무진장 축협을. 농협도 그래서 영업에서 농협도 실패를 했네요. 예. 농협도 이게 다 위탁 사업 한다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농협도 엄청난 위험 부담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하려고 그러지 자꾸? 파생 상품이 많지 않습니까? 파생 상품. 사료. 그러니까 지금 금융 그렇죠. 다 달라붙는 거죠. 그거하고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수익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속값이 좋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농협중앙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이우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협이 협동조합 정신에 관련 건 지도 사업을 안 하고 지도를 안 하고 그거는 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고 돈 되는 것만 지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희가 농협중앙에도 취재해 보니까 아니 농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걸 뭐 허라 마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농협중앙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 되는 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농님이 하여튼 돈 버는 우리가 RPC 문제나 이런 것들도 중앙의 입장은 명확하잖아요. 그냥 뭐 그렇듯이 그런 것 같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한 말씀 드리면 농가들이 위탁하는 농가들이 반대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도 수긍합니다. 위탁해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처음에는 그 무진장 축협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농민 간의 갈등을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요. 농가들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절대 이 농가들도 차분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위탁 사업이 농민들한테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니다. 이게 동의가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어제 지금 무진장 축협 조합장이랑 우연한 자리에 어제 한우 시식의 날인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전라북도에서. 네. 그래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한우도 팔고 이제 시식회도 하고 그 자리에 이제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농협도 이 위탁 사업이 대단히 위험스럽고 그래서 자기도 부담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또 이게 앞으로 한국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기업한테 이렇게 가면은 명분을 완전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협도 사실은 진짜 제대로 된 협동조합 정신을 갖고 있는 조합장이라 하면은 또 그런 임원들이라 하면 이거에 대해서 동의가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들이
우리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한국 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옳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야기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중앙회가 왜 미온적이냐 이런 좀 의구심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농협 중앙회 지금 자회사들이 지금 도드람이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지금 계열화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질의서에 중앙회장 면담도 요청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계열화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본 기업한테 제가 이제 확정적이진 않지만은 유력한 그런 사람들 그 정보에 의하면 대기업한테 자본을 빌려 받아가지고 그 자회사한테 돈을 줘서 계열화 하고 있다 이런 정보도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저도 공개를 비슷한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한우. 네, 양돈 그래서 쪽에서 요걸 좀 양계가 밝히라. 계열화가 완료됐으니까 양돈 쪽에서 이게 그런 지금 움직임들이 농협 되게 있다. 자본이 아니라 그 기업 자본이 기업 자본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요거에 대해서 확인을 저희들이 못해서 이제 비슷한 얘기 앞으로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뭐 양돈이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한우겠죠, 그죠? 일단 네. 우선은 우리 이효신 부장님 보내드리죠. 자꾸 전화기 들고 있게 하지 말고. 네, 저기 저는 지금 옆방에서 회의하고 있는데 쪽방에 와서 저 안 온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못 오고 있냐? 그러니까 빨리 보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우 얘기는 여기서 좀 일단락 짓고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이 전북 지역에서 이 싸움을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타이틀이 뭐냐면 대기업 농업 진출을 반대한다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한 농협이 이런 기업식의 사업 형태가 결국은 일반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한다 그래갖고 대기업 농업 진출을 이제 반대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대기업 농업 진출이라 그러면 이제 화홍에서 문제 그리고 지금 이제 어디에요 그 상주에서 네. 좀 토마토 하우스 짓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대기업 농업 진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한번 지적을 한번 하시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먼저. 그 대기업 농업 진출의 문제죠. 결국은 한우 위탁 사업 문제도 물론 이제 농협의 어떤 그 또 문제이기도 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단 대기업 농업 진출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이건 안 된다. 그 골목 상권까지 침입한 대기업들이 이제는 농촌까지 파고드냐 뭐 이런 질타를 받고 사회적으로는 이건 용인될 수 없는 이런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법적으로는 대기업이 농업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은 다 열려 있는 거거든요. 2013년에 이 문제가 이제 확산이 됐을 때, 이슈가 됐을 때, 그래서 이 법을 바꾸자, 이렇게 한 거였죠. 그래서 비농업인이 생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지분이 90%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농업회사법이랑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33.3%까지 줄이자라는 이제 법안이 올라왔는데, 그 야당이 전혀 그 역할을 못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소야대에서 쓰니까 이 법안 정도는 이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처음에는 그 농업회사법인도 그 비농민의 지분을 절반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초기에는 제한을 했었죠. 네, 자체민자들 그러다가 이제 뭐 도시 자본, 외부 자본을 투자를 유치하고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한도를 없앤다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뭐 농업회사 법인이긴 하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90%까지 그러니까 외부 자본이 다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터놔버린 거죠. 네.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2013년을 좀 되돌아보니까 결국은 왜 대기업 농업 진출을 하냐.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게 뭐냐 이걸 좀 보니까 결국은 앞서 이야기했던 관피화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대기업이 농업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뚫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로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로비를 하면서 또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대기업 농업 진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생판 보는 사람이 농업 진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동부팜 한농 그 사태 때도 그 중심에는 농림부 차관 출신들이 다 있었더만요. 그리고 그걸 추진했던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농식품부 농가 소득 단장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 농업 진출은 단순히 그냥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관피아라는 어떤 사회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 관피아를 로비스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브로커로 봐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는 브로커인가? 예, 브로커 이제 일종의 좀 이렇게 영업 이사 이렇게 보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뚫고 그죠? 뚫어주고 일정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소득을 그런 챙기고, 이제 전직 관료들, 고위 관료들을 예,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월급 주고 예, 이게 다 차까지 주가지고 영업 활동을 하게 하면서 결국 자기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게 예, 만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사회 악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대기업 농업 진출은 결국은 단순히 어떤 자본에서 농업이 이렇게 침탈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거대한 사회 악 중의 하나의 그 구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농민들 깨어있는 어떤 국민들에 의해서 법적으로 좀 이건 차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 박사님도 간단하게 좀. 뭐 저는 덧붙일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대기업의 농업 진출 부분 사실 이제 뭐 다 이야기한 부분하고 똑같은 거죠. 그나마 지금은 그 생산은 아직은 그래도 농민들이 하고 있으니까 뭐 영농자재나 가공 유통의 몫이 아무리 커져도 농가의 몫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데 이게 생산 부분까지도 이제 대기업들이나 자본들이 들어와 버리면 농가의 몫은 더 없어져 버리죠. 그렇게 되면 지금 뭐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통계가 없는데 미국 같으면은 전체 소비자가 이제 100원을 지불하면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농민에게 순수하게 농민의 손에 쥐어지는 거는 한 7%밖에, 7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농자재, 종자라든가 농약이라든가 뭐 동물약품, 사료,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한 40%. 그 다음에 유통회사나 가공업체, 이쪽으로 몫으로 가는 게 또한 40%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농가는 한 7%만 자기에게 순수익으로 떨어지는. 근데 그나마 그것도 생산을 하고 있어 그런데, 만약에 생산까지도 대기업이 들어와버리면, 농가 입장에서 뭐 자기 몫이라는 게 사라져 버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좀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농협이 좀 협동조합 정신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한위탁 사업 같은 것들은 전형적인 어떤 기업의 방식이고 또 되게 좀 악질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용인하기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대기업 농업 진출 문제는 이게 아주 뭐 대표적으로 불거진 게 이 동부팜 화홍의 유리온실 문제에서 불거졌는데 지금 이게 또 이제 상주에서도 다른 형태로 좀 일단 뭐 상주 건은 계획이 백지화 됐다고 제가. 백지화된 게 아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또 진행되고 있어요? 네,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지. 아, 주춤한 상태예요? 취소된 게 아니고? 취소되지도 않았고 취소될 사유도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정부에서는 이제 뭐 신기술이니 첨단 기술이니 뭐 생산성이 높다 수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랬습니다. 이게 그 화홍도 그렇고 지금 상주도 그렇고 생산성이 일반 우리 관행 그 비닐하우스 이런 거보다 2배 이상 됩니다. 2배에서 아니 난 그렇게 생산성이 좋고 경쟁력이 좋으면 그냥 정부 돈 안 받고 자기 돈 갖고 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러니까 자기 돈 갖고도 하지 말아야지. 이제 이거.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거기다 대고 지금 100 몇십억을 지금 정부가 특혜로 알고 지원을 한다니까. 130억 전 이거 완전히 땅 짓고 헤엄치는 거잖아요. 90억을 융자해 주는 거고 뭐 보조는 없어요. 보조는 이제 무슨